이번 주 이슈를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좀 이슈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보면 되냐면 소방청에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냥 단톡방에 자료만 받아가지고 공부해도 충분해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수준 높게 이렇게 하면 이제 출처도 좀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기본이 교재를 보고 50점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교재만. 그래서 50점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보는 범위가 넓어져 있으니까 이제 살을 자꾸 붙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뭐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가 그 시험에 대한 대비일 뿐이지 실력이 막 쌓여가고 이런 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별로 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가는데 자료에 대해서 좀 숙지할 수 있고 기간이 충분하면 그 시험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축적하고 감기해야 되거든요. 기본 준비했던 거는 계속 그대로 가야 되고요. 그게 쌓여가지고 뭔가가 이제 좀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실 수 있는 몇몇 사이트들이 있는데 방제신문 있죠. 방제신문에 약간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요. 상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소방청이 가지고 소방청에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홍보 자료, 최근에 이슈,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이런 거.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기로 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또 급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라면 옥외소화전. 오늘 내가 자료를 드리면 또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또 차곡차곡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렇게 들어요. 옥외소화전이 원래는 옥외소화전이 다 아시다시피 1, 2층의 바닥 면적의 합산이 9,000 넘으면 5개의 소화전을 추가로 두거든요. 근데 이제 옥외소화전이라는 말은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돼서. 그죠? 그러니까 1, 2층의 바닥 면적 합산이 9,000이 넘으면 내부에서 끄는 불의 한계 때문에 외부로 타고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1, 2층이 얼마 이상이니까 요 바깥쪽 요 저층부만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 것들은 옥외소화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화전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여기서 물 쏘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3층, 4층, 5층은 얘가 방수가 된다 이렇게 상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외에 이 아이가 또 어디 설치됩니까? 라면 특수가염물 750배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특가 부분이 특수가염물 부분에서 이게 이제 노즐로 쓰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라면 이 노즐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가 방수총이 있거든요. 방수총은 자동, 수동, 고정, 이동 뭐 다양한 형태가 돼 있어요. 보통 보면 대포 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렇게 돌리면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것들을 쓸 수 있게 이제 기준을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나옵니다. 이거 딱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또 법들이 뭐 바뀌었더라고요. 시설법 엄청 크게 바뀌더라고요. 개정 안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봐요. 그래서 이걸 또 준비시켜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래서 지금 50대인데 중반쯤, 초중반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오늘 딱 들으려는데도 약간 좀 덜 돼 있었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숙지해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에서는 공동주택의 크고 작은 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많거든. 그래서 공동주택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 매뉴얼이라든지 그 방향성을 딱 잡아요. 그렇죠? 제가 요 맨 마지막 페이지만 딱 보면 요렇게 요 다음 페이지 오고 요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자체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자체 점검이 있다 그죠? 이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제도상으로 소방시설법에서 자체 점검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들은 매년 점검을 해서 소방서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형태가 3급부터 특급까지 이렇게 있어요. 3급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자탐이거든요. 이 간이 중에서는 주택 전용은 제외됩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간이하고 자탐이 대상이 되더라라고 먼저 딱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간이하고 자탐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이 점검의 업종이 있죠. 그죠? 관리업이라고 불리는 관리업의 업무가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던 이제 점검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위탁 관리 같은 것들 등등 대행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관리업에 그럼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관리사가 필요해요. 관리사. 그렇죠? 관리사들이 점검자의 명칭으로 다 바뀌어져. 특급 점검자 등등으로. 자체 점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 점검에서 약간 사이드 쪽에 있는 걱정인 거죠. 그놈이 누굽니까? 라면 공동주택이었어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자라는 형태로 틀이 이렇게 짜여졌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 답을 쓰려고 하면 그냥 점검에 대한 제도만 쓰면 10점짜리인데 내용이 좀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5점짜리 틀을 짜다 보니까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라면 최근에 있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위험성, 피해 이런 것들 생각해서 개요를 풀어나가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위험성. 보시면 아시겠죠? 구획되어 있으니까 플래시오버가 빨리 생겨. 툭툭툭 쳐볼까요? 이렇게. 플래시오버 빨리 생겨. 그죠? 그리고 고층의 형태가 많이 띄고 있으니까 연돌. 그죠? 그 다음에 적재물의 화재 강도, 화재 하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 비싸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방향 피난이 이제 가급적 힘든 형태 똑같죠. 그리고 발코니 등이 없어짐으로써 상층 연수 확대에 대한 급격한 확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생해서 그러니까 보통 공동주택은 전체적인 피해는 절대 크지 않거든요. 공장처럼 이렇게 싹 다 차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발생하면 상층 연소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거죠. 이 집은 다 타버리고. 그런데 공동주택의 위험성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인명피해가 커요. 인명피해가. 일가족은 다 죽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시설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단점이 있죠.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사람이 없던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냐. 그래서 이제 이게 방향성이 입주자들도 점검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죠. 입주자들 뭐가 있습니까? 관계인이라고 하는 법 속에는 용어 속에는 소유자, 점유자, 그다음 관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자기 집이든 소유를 하든 점유하든 관리자가 점검을 못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시키는 거지. 그래서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점검 방법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딱딱 되어 있는지만 머리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관리자 그리고 입주민 점검합니다. 2년 동안 100% 해야 되죠. 이해되시겠죠? 가볍게 이해하고 2년 동안 100% 점검을 전세대를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공용 부위는 매년 점검하죠. 작동 점검 때도 종합 점검 때도 다 하고. 그 다음에 특수감지기가 있잖아요. 특수감지기가 있으면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도 가능합니다. 원격 점검. 그런데 선로 단선이 확인한다. 그죠? 선로 단선이 있다 이러면 그죠? 현장 점검을 해야 돼요. 원격 점검, 선로 단선, 현장 점검. 그 다음에 원격 점검이 안 된다. 원격 점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날로그 감지기 등등의 특수 감지기 설치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면 작동 점검일 때 50%, 종합일 때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3번이 1번과 겸해서 한 번 했었을 때 50% 하지만 다음 연도에 다시 또 50%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은 한 번 할 때는 30%, 나머지 할 때는 70%를 해야 2년에 100%가 차지겠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관리자라든지 관리업자는 말 그대로 점검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자들은 아파트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을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세대 점검 동영상을 줄여서 점검서시와 같이 배부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집안에 있는 상태를 다 보고 체크해서 어떻게 하라고? 제출하라는 거죠.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 가능하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입주민 자체가 점검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 좀 약간 웃긴 게 이게 소유주잖아요, 집이. 그럼 자기 집에 문제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책임진단 말이거든요.
그럼 자기 집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약간 정신 나가. 자기 인테리어 하면서 진짜 들방하게 뭐 뭔가를 다 감지기를 다 잘못해서 떼냈어. 그 우리 집 감지기 미설치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보통 이제 길게 잡으면 이제 15일이고 그 한 달 이내에 다 복구 명령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한 달 이내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거를 자진 그래 양심이 있겠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점검업체에 있었을 때 너무 신기한 게 그 집을 점검하러 딱 들어갔는데 있어야 될 완강기가 없는 거예요. 그 완강기가 없어가지고 완강기를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경험이 보통 인테리어하면서 완강기를 떼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완강기를 떼셨구나 싶어가지고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집 들어와서 인테리어 새로 할 때 그때부터 없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관리업체가 그 관리하신 관리사무소가 그 전에 계신 분이 내부 인테리어 하면서 완강기를 떼고 이사 가면서 들고 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들어왔을 때부터 없는 거라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벽지 바르고 이렇게 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황당한 거라. 우리 집에 있어야 되냐고. 2층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글쎄요, 그거는 관리소 사무소하고 그 전 집을 책임을 물려야 되긴 한데 그걸 떼고 들고 가는 놈도 신기한 놈이고. 소화기는 그 입주민 거긴 한데 그 집 거거든요. 그 이사 갈 때 들고 가. 그죠? 그 들고 가면 누구 책임져야 되냐? 이거 관리사무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경계상으로 보면 이제 세대 거기 때문에 세대에 있는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게 맞는데 그 전에 들고 왔으면 그분한테 받는 것들도 맞다. 이렇게 이상한 말이 좀 꼬이더라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세대별 점검이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 공지하고 제출 받는다. 이렇게 하죠. 점검하고 제출하면 되겠다. 나머지 사항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2년간 보관하는 약간 무리는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최근에 방향성 자체가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을 우려하고 그리고 이제 점검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법제가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틀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렇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보면 가볍게 돼 있죠. 알차게 잘 됐더라고. 소화기에 집중 많네요, 그죠? 소화기. 확산 소화기,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자탐, 가스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서 사회죠. 사회. 이 모의고사 사회 보면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도 있고 약간 미흡하게 배웠던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유량계가 나오네요. 유량계. 이 차압식 유량계는 차압식 유량계를 잠깐 이해하시면 Q는 AV거든요. 그렇죠? V는 EGH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압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편의상 여기까지만 딱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렇죠? 얘가 이제 로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날리죠. 그럼 이제 A는 면적이랑 그렇죠? 2와 2 지금 나와 있는 밀도분의 압력.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렇게 차이. 그렇죠? 수두차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도차. 유량을 구하는 방법은 압력차로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유량계 형태에 따라 가지고 수두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는 전부 다 정압입니다. 정압 이렇게 나와 있는 눈금으로 해서 구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차압식 유량이나 압력의 차로 유량을 구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럼 여러 가지 종류다니까 면적식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하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서 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압식 상사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워낙 잘 아니까 상사 법칙. 유양축 회지에 1, 2, 3, 4, 2 이런 거 괜히 많이 했었으니까 그죠. 상사함은 나중에 한번 정리할 텐데 상사한단 말은 비속도부터 출발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는 거거든요. 송풍기나 또는 펌프에서 동력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하는 공식의 요소들 다 보면 되죠. 핵심 사항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Q하고 H 이렇게 되죠. 비중력 이렇게 꼽혀져 있는 이 형태가 수동력에 대한 부분인데, 그죠.
이렇게 수동력이다, 그죠? 요 요소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형태다. 그리고 덕트의 직경을 구할 때, 덕트의 면적을 구할 때 뭘로 구할 거냐?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렇죠? 손실을 어떻게 같이 할 거냐? 그래서 정합제, 취득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물었네요. 나중에 이제 수업 때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가마 밸브 설치 때 검토되고 있는 캐비테이션 지수. 요건 이제 올해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캐비테이션 지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압분의 정압의 차이죠. 그걸로 해서 구할 건데 이 지수가 얼마 이상 되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딱 찾는 거.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 제어. 속도 제어가 몇 가지 있거든요. 속도를 제어하는 거. 회전수를 제어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회전수, 그죠? 뭐 동기 속도, 뭐 회전자의 속도 뭐 이런 것들 다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때 인버터 방식이 있고 몇몇 가지 방식이 있거든. 그 부분들 한번 알아보려고.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특이하게 요거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충전기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에, 그죠? 자동차가 잘못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 내부 충격으로부터 얼마큼 견디느냐는 수치더라고. 제가 이제 이걸 낸 이유는 방수방진이 그 전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방수방진. 그러니까 장비에 우리가 방수방진까지도 알아야 되냐, 그죠? 그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충격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기준 지수가 있더라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 부식입니다. 부식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 그죠? 수분과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생길 수 있는 불가분에 무조건 생기는 것들이 부식인데, 부식의 종류 중에 특히나 많이 생기는 게 전면, 일반적인 부식과 그 다음에는 갈바닉입니다. 갈바닉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종 금속이죠, 이종 금속. 서로 다른 금속이 만났었을 때도 생겨요.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원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철만 쓰는데 동을 쓸 때도 있고 STS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같이 만나게 되면 이런 상황이. 그리고 위험성 평가도 듬성듬성 나와서 이번에는 요 형태로 조금 준비하세요. UPS도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되어서 꼭 보세요. 이때 화재 예방은, 그렇죠? 배터리에서 나는 화재 등을 말씀드릴 때 쓰는 거죠. 살짝 내부적 풀이 해볼까요? 차압식 유량계입니다. 1번에. 차압식 유량계는 이 차압식 유량계의 형태의 공식도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핵심 사항은 압력차가 유속의 차이로 유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다, 그죠? 그래서 전후에 압력이 차이가 생기고, 그렇죠? 그 관계에서 베르노이 등등으로 해서 유량이 구해지는 방식이구나 이렇겠다. 그래서 차압식 유량계는 왜 제가 예상 문제로 냈냐면 다른 기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유량계는 프로셀 유량계거든요. 프로셀. 그래서 이렇게 써요. 프로셀 유량계의 약간 정체가 어떤 면에서는 면적식에 가깝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자압식에 조금 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프로셀 유량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얘가 단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도가 떨어져. 그래서 이게 대구경이나 유량이 많은 곳에서 설치해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든. 근데 우리는 사용되고 있는 유량의 범위가 기껏 해봐야 헤드 기준계수 30개에 따른 2400이거든요. 이 정도면 프로셀 써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얘 눈금 파악하기 힘들어요. 진동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형태가 성능유지 가이드나 뭐 의견을 보면 자압식 유량계를 이제 써라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그 이제부터 써라고 하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그 준비를 위해서는 25점짜리로 준비를 딱 시키는 게 좋은데 타 과목의 시험, 기계 관련이나 소방 연관되어 있는 그 자격증에 자압식 유량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묻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렇게 준비 미리 해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넣은 거죠. 그래서 자압식 유량계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벤출이 25점짜리 기출이었고 오리피스 예상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 해서 10점이면 간단한 종류와 간단한 개념, 그죠? 그 장단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딱 보면 되죠. 이때 장단점은 타 유량계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 답 쓰셔도 충분히 그죠? 거의 뭐 만점권, 합격권에 대해서 한 7, 8점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송풍계 상사 법칙입니다. 송풍계 상사. 송풍계 상사는 상사하다라는 거죠. 상사다. 그러니까 상사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약간 비례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례하는 거. 그렇죠? 요거 전반적으로 딱 할 때 이게 여러 가지의 정의를 다양하게 이해하는 척하면 답을 제대로 좀 쓰기 힘들어요. 그죠? 여튼 송풍기라든지 송풍기,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펌프는 가장 핵심 사항이 특성 곡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특성 곡선을 가져요. 이런 특성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펌프만 예를 살짝 들어볼게요. 송풍기를 질문했지만 어차피 이제 그 펌프에 우리 원심 펌프에 대한 볼류트 펌프는 시로코펜이라고 하는 송풍기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과 유사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특성 곡선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HQ 곡선 이렇게 하는 거죠. 유량과 즉 토출량과 정압이나 또는 양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일정한 거. 상사다라는 말은. 이게 나오게 됐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나오게 됐던 것은 임펠러의 직경과 회전수에 대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곡선을 그려. 그럼 이게 직경을 낮추든지 회전수를 줄이게 되면 이 기울기가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겠어? 이 기울기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그림 잘못 그렸는데 그 같이 이 기울기가 일정한 이유가 상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연관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기울기를 비속도로 이렇게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량과 양정과 관계죠. 이때 이제 이렇게 저항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같이 줄여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관계식을 형성하느냐? 상사됨을 그렇죠? 회전수하고 그리고 직경을 바꿨더니 뭐가 양정과 축동력과 효율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지.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동력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력.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에서 그냥 그대로 답을 써주는 게 유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개념 하나 넣고요. 이것 좀 잠깐 빼고 요거 올리면서 개념 설명만 살짝 해주면 되죠.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사는 중복의 답이어서 살짝 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등등등. 그렇죠? 답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잘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묻는 거에 중복 없이 딱 키를 가져가시는 게 채점자 입장에서도 덜 피곤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25점짜리 약간 단점이 위에 답했는데 밑에 또 부연 설명처럼 답을 또 비슷하게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넘어가서 요것들은 우리가 이제 등압, 등속, 정압, 재치득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핵심 사항은 그죠?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라면 면적 구할 때 쓰는 거죠. 덕트의 직경을 구할 때. 덕트의 직경을 구한단 말은 면적을 구한단 말인데 기본은 원이죠. 원. 관경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관경을 면적은 동일한데 동일한 면적 사이로 각형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 각형을 쓴다는 말은 꼭 언급돼야 되는 것은 이게 각이 크면 종과 행의 비가 크면 클수록 손실이 증가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한 용이죠. 종행비에 따라서 손실이 증가해요. 손실이 제일 없는 형태가 원형관이잖아요. 요 현재상에서. 그 원형관을 써야 되는데 원형관과 면적만 맞췄더니 손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종행비의 단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는 말은 여기에 준하는 거리만큼 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상단 길이, 상단 반지름 이렇게 씁니다. 상단 길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꽤 많네요, 그죠? 그래서 종횡비는 몇 대 몇 이상은 쓰지 마라. 최적 형태가 정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한계치는 1대 4 정도로 해서 꾸미고 상단 길이 관련된 종횡비에 대한 공식도 좀 미리 준비하시고 개념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요 각형 이런데 그 다음에 요걸로 넘어오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A를 구하는 형태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하죠. Q 값은 고정이거든요. Q 값. 요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요거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 형태가 유속이든지 압력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로 갈 거냐. 그죠? 압력이 일정하다고 할 거냐. 아니면 속도가 구간별로 해서 차이가 나서 나머지를 다음 부분에 플러스 시켜서 갈 거냐는 거거든요. 말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 쉬운 것 같은데 답을 쓰면 약간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장점은 뭡니까? 라면 채점자도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교재들 나와 있는 형태로 그대로 적으면 점수가 그냥 웬만큼 다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거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이 정합 제치되는 방법을 아예 쓰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상에만 계속 나오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살짝 말할게요. 그죠? 그래서 정합이 그죠? 동합이 줄어가는 과정과 정합이 남는 부분들을 더해서 어떤 식으로 됐어. 넘어갔어. 그다음에 캐비테이션 지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캐비테이션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가끔씩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압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이제 되게 이제 지식 축적되기 전에는 어려웠죠. 알고 있는 내용이 둘이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섞이지가 않습니까? 살짝 보면 이렇게 관이 가고 이렇게 줄였다고 생각합시다. 한쪽만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건 이렇게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죠? 같은 위치압이라고 정리하고 그러면 요 포인트가 이제 A, 이 포인트를 B라고 하면 A라는 포인트에서는 그죠? 동그라미 1번 할까요? 동그라미 1번이고 이 2번인데 동그라미 1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죠? 면적은 커요. 직경도 크고 그렇죠? 그러면 유속은 뭐 감소되죠. 압력은 증가될 거고. 2번 지점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D와 A는 작아졌고요. 유속은 빨라졌고 그리고 압력은 감소되죠. 요 압력과 요 압력의 감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감압. 그리고 V 1번 111 22 요 V1과 V2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손실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감압을 하고 손실이 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바로 와닿아야 되거든. 어려워,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속 방정식상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베르누이로 같이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쓸 건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근데 이걸 잘 알면 진짜 잘 아는 사람처럼 쓰게 되고 모르면 그 묻는 것만 제대로 약간 어줍지 않게 쓰게 되거든요. 시간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그리는 것도 좋고 해당되는 그림 부분에서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이제 P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압력이 감압이 되었을 때 또 내려볼까요? 2번. 그래서 요 부분만큼 공동이 생기는 거. 그렇죠? 그럼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지만 공동이 안 생기냐. 그러한 부분들이 지수로 평가돼요. 지수로. 얘는 분모 분자가 같은 압력에 대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무차원수라는 거지. 그래서 135회 때 기출 문제였어요. 공동에 대한 지수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면 기계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가는 거. 이거 공식은 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한 개 가져가 가지고 분모는 1차 압력 빼기 2차 압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논문이나 조금 다른 이론서를 보면 이제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개만 더 적을게요. 분자는 똑같고요. 분모는 로 2분의 v 이렇게 되어 있어요. v 제곱. 그죠? 맞죠? v 제곱 맞죠? 네. 쓰다 보니까 눈에 안 익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것들은 이제 50점 넘어가면 보시는 내용입니다. 50점. 그래서 그냥 1차 압력, 2차 압력, 포압 어떤 사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한 개만 더 할게요. 요 부분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요 말 살짝만 읽어 보면, 그죠? 요 시그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죠? 요 지금 공동 지수라고 하는 캐비테이션 지수라고 하는 형태가 원인이 되는 게 이렇다, 그죠? 어떻게 하면 커지고 증가할수록 작아지고 작을수록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생깁니까 하면 얘가 이제 정상 범위고요. 얘 발생이고 발생이 돼요. 캐비테이션이. 메모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저런 내용으로 받아놓으세요. 그래서 작아도 생기고 커도 생기는 그 범준 이내. 저걸 맞춰가지고 가마밸브 선정이라든지 감압에 대한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살짝 넘어갔어.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제가 이제 이러한 형태의 답을 했었을 때 건축전기 기술사님이 좀 친한 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약간 문제 있는 부분이다. 약간 심도 있게 들어가면. 근데 이 출제 의도, 출제자에 대한 이 범위가 너무 세밀하게까지는 안 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인버터라는 것들은 소방적인 측면보다는 일반 전기 쪽에 훨씬 더 가깝고 기계 쪽에 더 가깝거든요. 인버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왜? 왜 합니까, 인버터? 많이 쓸 때 많이 돌고 작게 쓸 때 작게 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왜? 우리의 단점은 작게 쓰나 많이 돌거든요. 그 속도 제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왜?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헤드 하나 터졌을 때도 이 미친놈이 2400rpm으로 돌고 나가게. 헤드가 30개 터져도 2400으로 돌거든. 헤드 30개 터질 때 2400rpm이 나갈 만큼 하면 좋지. 그 압력상. 그런데 헤드 한 개 딱 터졌는데도 얘가 2400만큼 나가려니까. 그렇죠? 유량은 작은데 전체 에너지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압이 상승해버리잖아요. 그럼 뭐 어쩌자고 이 자식아. 이런 거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인버터는 절약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속된 말로 헤드가 하나 터질 때 2400rpm으로 미친 듯이 돌아가지고 네가 안 쓸 거면 나머지 다 압력으로 가. 괜찮아. 해도 상관은 없어. 배관에 무리가 가든 뭘 하든. 왜? 뭐 그냥 이왕 불나는 거 배관이 남아나겠어? 다 녹기도 않은데 다 됐어. 근데 이제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약 때문이죠. 수도꼭지를 하나만 딱 틀 때 물은 그만큼만 나가고, 그죠? 그래 압력은 이만큼만 나가고. 근데 수도꼭지를 많이 틀게 되면 물의 양하고 압력은 이만큼만 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절약이라고 답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헤드 하나 터질 때도 법정 방수압에 대한 준하는 형태와 그리고 충분한 유량. 헤드가 30개 터져도 방수압과 방수량이 원활하게 나가게 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버터라고 하는 제어 방법밖에 없어요.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그렇죠? 그럼 용어를 먼저 정리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를 컨버터. 그죠? 그리고 직류를 교류로 바꿀 때 인버터가 되죠.
그리고 옆변환, 뭐 변환, 순변환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핵심 사항은 뭡니까? 회전을 돌릴 때 필요한 만큼 캐쳐해서 돌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입니다. 말은. 그럼 제가 요 답처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인버터를 우리한테 좀 필요하게 제어하려면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짤막하게 얘기해봐라는 거지. 그죠? 어떻게. 결국 회전수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회전수 때문에 우리 풍량이라든지 우리 토출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 회전을 어떻게 비례하기 때문에 조절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 저를 가지고 조절할 거예요. 결국은 전동기거든. 못하거든. 얼만큼 돌게 만들어줘야 되냐. 돌면 뭐가 나오는 거죠. 이 도는 방식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어할 거예요. 주파수분의 전압으로. 그렇죠? 이렇게. 주파수도 조절하고 전압도 조절해가지고 회전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그 회전수에 따라 가지고 풍량도 회전수에 따라서 뭐 정압도 양정도 회전수에 따라서 동력도 결정되는 거지. 요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되겠죠? 그럼 원래 기존 방법이 뭐였는데 기존 방법이 머리에만 넣읍시다. 요게 이제 인버터 부분이 되고요. 인버터 제어. 기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파수 제어했어요. 주파수. 또는 극수 제어했어요. 극수라고 하는 것들은 모터가 하나 도는 건데 두 개가 동시에 도는 것처럼 세 개가 동시에 도는 것처럼 바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처럼 생긴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세비라고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방식은 계단식밖에 안 돼. 그죠? 약간 뭐 원활한 부드러운 제어가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헤드가 한 개부터 그죠? 30개까지 이렇게 다 켜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밖에 안 됩니까? 10개, 20개, 3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렇게 필요한 만큼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요만큼만 알아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더라. 저런 걸로 풀어나가도 답은 만들어져요. 넘어갔어. 전기차 충전. 저도 보고 이제 약간 이게 좀 띵했죠. 이렇게. 뭡니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한번 딱 보세요. 뭡니까? 두 번째. 기계적 충격 강도가 있더라고. 강도 시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개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방도 전기도 뭐 만족하게 해놨겠지만 우리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 대비 어떻게 돼 있는가 아니면 보호가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그냥 보고 가세요. 나머지 전면 부식. 전면 부식이라는 것들은 일반적인 표면에 부식 생기는 것 똑같고요. 갈바닉은 전이차가 다른 금속, 이종 금속입니다. 그래서 부식들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서 공부할 때 이 정도 답 쓰는 게 필요하구나 봐놓으세요. 답을 엄청 잘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석 위험성 평가 보시고 무전정 전원 장치가 조금 애매한데 얘는 산정밥이 근데 이게 시험 문제 그 타 기술사에 나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리 찾아도 법적 기준은 없거든요. 현재 법적 기준은 없고 화재 예방해봐야 UPS에서 불이 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그렇게 드뭅니다. UPS는 어디서 불이 날까요? 이 UPS라고 하는 놈은 정체를 딱 보면 정전압 정주파수 CVCF에 대한 장비와 그리고 배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배터리가 리튬 이온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불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책을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배터리 화재는 워낙 열폭주부터 많이 하셨으니까 요 용량 상정 방법이죠. 왜 이걸 좀 보라 했냐면 지난 시험에 KS의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분간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서 UPS는 계속 뜨고 있고요. UPS 나온 지 조금 됐어요, 많이. 그래서 UPS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UPS. 우리 이게 원 개념을 알죠? 왜냐하면 이제 무정전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거. 원래 이제 정전이라는 개념이 전기에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순간이냐, 뭐 일정 기간이냐, 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발전기 정도 돌리면 개념을 정리할 때는 뭐 몇 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발전기 돌려보면 한 3, 40초 만에 금방 또 전원이 투입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럼 이게 그렇게 문제 안 되겠는데? 근데 문제 안 되지만 뭐까지 문제 삼냐면 약간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펌프에서 모터를 기동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을 씁니까? 기동 방식에서 모터 무슨 기동이라 하잖아. 힌트를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힌트 주면 답인데. 펌프의 기동 방식, 모터의 기동, 직입이 있고 무슨 기동 방식이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건 전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원래 있는 전압 그대로 들어가는 거. 얘는 감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Y와 델타가 루트 3분의 1만큼, 그렇죠? 3분의 1만큼, 루트 3분의 1만큼 줄여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둘 사이가 루트 3분의 1만큼 차이 나니까. 그러면 소비 전류와 토크가 3분의 1만큼 줄게 되거든요. 이게 전류하고 토크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전압법이 되는 거지. 이걸 쓰는 이유, 쓰는 게 내가 이해했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Y에서 델타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 그 시간 또한 소방에서는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야, 불 났는데 바로, 소화전 틀면 바로 물이 나와야지, 임마. Y에서 델타로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임마. 불이 커지면 어째, 이 자식아, 이런 거지.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방지를 도는데 한 3, 40초면 충분한데 뭐가 UPS를 써야 될까? 근데 그 사이 동안 화재가 확대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지. 그런 부분으로 배경을 깔고 가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요 내용까지만 암기를 살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험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뒤쪽은 어렵습니다. 요건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배터리 쪽 소화약제들 뭐 없더라고 그죠? 다양한 장단점이 다 갖고 있더라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셨다가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안 펴시고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